네, 우리 법원 행정처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에 대한 서면 제청에 대해서 사전 조율 없는 서면 제청이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굉장히 대법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논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주장의 사실관계 파악이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이제 손봉기 후보를 말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손봉기 후보는 누구의 후임입니까? 노태학 후보죠. 노태학 대법관이죠. 노태학 대법관은 3월에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우리 대법관 후보 추천위는 언제 열렸습니까? 그 전에 열렸겠죠? 1월에 1일쯤이요. 1월에 열렸죠. 그러면 그 당시에 4명의 후보가 대법원장에 추천이 됐죠. 그 중에 손봉기 후보도 들어가 있고 김민기 후보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고 나면 대법원에서 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진행하기 위해서 결국은 후보와 관련돼서 우리 청와대와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예죠. 예. 네, 그때 민정수석실이 주요 소통 창구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럼 그 당시에 서로 소통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엔 제가 법원 행정처장이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소통을 해왔고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결국은 지금 대법원과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손봉기 후보, 그다음에 청와대에서는 김민기 후보를 주장하면서 서로 팽팽한 대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자그마치 4개월이라는 시간이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용구 대법관이 임기 만료되기 직전에 우리 또다시 그 김성수 후보가 이제 추천이 됐지만 이 당시 손봉기 후보 추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결국은 민정수석과 계속 접촉을 하면서 대법원장의 입장을 다 전달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리 법원 행정처장 계실 때 얘기죠? 예. 네. 그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우리 청와대에서 손봉기 후보에 대해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고, 그러면 대법원에서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한 겁니다. 그죠? 네. 대법원장에 추천하겠다는 재청권의 행사를 위한 부분,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법관 후보에 대한 반대,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선택할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헌법적인 검토를 한 거죠. 네. 자, 그럼 지금 청와대 입장은 뭡니까? 청와대 입장은 결국은 합의가 없는 재청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청와대 입장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언론이나 여러 군데서 나오는 소위 말하는 사전 조율 없는 서면 제청 논란이라는 부분에 대한 실체입니다. 자, 우리 총리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104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대법관의 제청, 그리고 국회의 동의,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 독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규정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청와대실에서는 합의 없는 재청권을 수용하지 않겠다. 즉 임명권의 침해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나는 그 재청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로 이해되냐 하면 결국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재청하라는 요구입니다. 자, 우리 사법부의 독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인사권의 독립입니다. 근데 지금 충돌하고 있죠. 대법원장에 재청하고자 하는 사람과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재청을 원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제청권은 대법원장에 있어요. 그 대법원장은 그 제청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총리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지난 4개월여, 5개월여 이상을 서로 간에 그 대법관 후보 추천에서 협의를 계속 이뤄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대법원장은 뭘 선택해야 됩니까? 제가 뭐 임명권과 관련된 부분과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상식적으로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자, 판단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 네, 어렵죠. 제가 드릴 수 있는 저는 이 사안은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핵심이라는 법치주의 상권 분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이 사법부 장악에 있어 12명의 대법관을 그 당시에 차베스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다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독재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그 대법원은 거의 20년 동안 정부에 반대되는 판결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야 된다고 하면서 제청권을 형용화시킨다면 대한민국의 사법부 독립은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그 과정이 어떻게 네. 진행되고 있는 건지 제가 충분히 사실적으로 설명드렸잖아요. 안 들으셨어요? 아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 드릴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그리고 대통령 임명 사이에 소위 말하는 이와 같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 사전 조율 협의라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70년간 우여곡절이 있고 여러 가지 사법 파동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어 왔어요. 우리 사상 초유로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지금 사실은 제청과 임명과 관련돼서 갈등을 발생하는데 즉 사전 조율이나 이와 같은 것은 법률적으로 규정된 게 아닙니다. 그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관행이죠. 그럼 이 관행이 법률에 유의해 있습니까? 언론에서는 관행이 법률에 우위에 있다는 그러한 황당한 기사도 나온 걸 봤습니다만 법률에서 있는 절차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서 관행이 발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야당이 끊임없이 저희가 국회가 그동안 지켜온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된다는 관행을 얘기했습니다만 그 관행이 깨지면서 민주당에서 가장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국회법대로 하자. 국회법대로 한다. 소위에서 합의로 처리했던 관행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회법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다수결로 밀어붙였습니다. 소위에서조차. 즉 관행이 법률의 우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즉 이 사안은 대한민국이 진짜 독재로 갈 수 있느냐. 즉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만 대법관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독재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닦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정책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정책 펀드와 관련돼서 저희가 파악한 바를 질문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대안을 제시해 볼 테니까 우리 기획예산처에서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정책 펀드는 어떤 내용의 펀드입니까? 소위 말하는 민간이 투자하기 힘든 벤처나 신사업, 스타트업 또는 바이오나 농식품에서 마중물을 우리가 마련해주고
거기서 유망한 기업을 키우면 거기서 우리가 투자금을 회수한 다음에 또 다른 기업에 재투자하는 순환형 펀드가 정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 펀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제가 파악해 보니까 16개 부처에서 3조 5,420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해 보니까 그 40개의 정책 펀드와 1,257개의 자펀드가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민간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세금으로서 이 펀드를 만들 때 있어서 결국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수조 원의 세금이 결국은 정책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또 회수한 돈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관리는 분명히 제대로 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 문제의식이고, 저희가 당에서 이 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한 자료는 이걸 한번 보시고 말씀을 들어보시고 3가지 문제점이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I 펀드니 창업 펀드니 하면서 많은 펀드가 만들어졌습니다만 펀드 10개 중 6개는 실제 정책 목적에 얼마가 투자되었는지 각 부처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책 펀드의 56%에 달하는 704개의 펀드, 금액으로는 19조 4,608억 원어치가 국회가 정해진 의무 투자 비율을 지키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의무 투자 비율은 각 펀드마다 다 다르죠. 그죠? 네. 그러나 저희가 파악한 건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 중기부 장관 나와 계시죠? 예, 직무대행 차관입니다. 예. 중기부는 673개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1.6%만이 실적이 낸 걸로 확인이 됐고, 교육부는 47개, 우주항공청은 3개. 이거는 전체 펀드의 세부 실적 자체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지식재산처도 54개 중 44개가 깜깜입니다. 의무투자 비율에 대해서조차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보시죠, 자료를. 우리 각 기업에서 회수된 세금이 어디로 다시 들어가는지 추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중기부에서 이 자료를 받은 거예요. 2025년 한 해에 4,903억 원의 회수 재원을 다시 출자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답이 왔어요. 신규 예산과 섞여 있어서 어느 자펀드에 회수금이 들어가는지 구분할 수 없다. 자, 신규 예산이 들어가는 것과 회수된 재원을 어떻게 쓰는 것은 명백히 재정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산처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이거- 일괄적으로 저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세 번째, 기존 재원이 수천억씩 남아 있는데 매년 또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모태펀드는 가용 재원이 1,649억 원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 출자액 550억 원을 또 넣었어요. 즉 신규 출자액의 3배가 남아 있었습니다. 금융위 혁신성장펀드도 가용 재원이 4,888억 원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2차 추경에서 중기부의 모태펀드 3천억 원 부분입니다. 중기부에는 출자 대기 자원이랑 회수 잔액을 보면 남아있는 돈이 6,926억 원의 가용 재원이 남아 있었죠. 그건 맞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으로 신규 조성한 펀드가 넥스트 유니콘 펀드죠. 예, 맞습니다. 네. 2005년 당에 기업 투자는 제로입니다. 기업 투자액 제로. 25년 말 2025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까지 낸 게 63억 원에 불과합니다. 추경으로 모태펀드 3천억을 냈다는 것은 그걸 다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자, 아니 이 3가지를 저희가 네.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우리가 자료 수집을 통해서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100% 정확하다
라고 할 수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한 하실 말씀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그러면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 대안을 이미 언론 보도를 낸 거 잘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거 말씀 듣고 입장을 답변해 주시면 될 네. 것 같아요. 첫째는 신규 출자 전 기존 가용 재원이 우선 소진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원칙을 예산안 편성 시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각각 운영 기간 중 주목적 투자 실적의 정기 공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가 일원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각 부처에 맡겨놓으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셋째로는 적어도 신규 예산과 회수 재원을 분리 계리해서 그 내용이 적어도 국회에 투명하게 보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가 본회의 심의 전까지 우리 통합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서 예결위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획예산처장관 답변 좀 부탁합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상무부 간사님께서 이 광범위한 이 정책 펀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고 또 그 문제점과 또 대안까지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정책 펀드가 한꺼번에 다 투자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방치하는 재원들은 아니고요. 투자 여건이 마련되면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보통 4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하고 회수하고 재투자하고 이런 이제 반복되는 구조를 밟으면서 투자처 중에서 우수한 데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바로 재정이 편성됐다고 해서 다 집행되는 방식은 아니다. 이 말씀을 우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지적하신 의무투자 이행 여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이제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미비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조성된 목적에 따른 의무 지출, 의무 투자를 비율을 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출자 사업을 제한한다든가 또 관리 보수 삭감한다든가 이런 페널티를 이제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시점에는 투자가 전망은 맞습니다. 2025년 말. 그런데 지금 이제 2026년 1월에 펀드 결성이 완료됐습니다. 1월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정상적으로 투자가 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태 펀드 같은 경우는 2025년도가 이제 청산 그 완료된 펀드의 경우에 의무 투자 비율을 제가 봤더니 99%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오늘 이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제가 좀 제대로 네. 파악하지 못한 부분인지는 살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뭐 의원님 중기부에서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건 다음에 하고 다음 우리 부별 질의 때 한번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단서로 우리가 받은 자료를 판단해서 분석한 거다. 이번에서 이게 대안 제시를 하는데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 질의가 남아 있는데 간단히 우리 감사원장님 특수활동비는 네. 기밀 유지를 필요한 정보,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교, 안보, 경호 등에 사용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특수활동비는 반드시 실제 수행자에게 활동비가 지급돼야 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 기밀 유지성이 낮은 다른 항목에 있어서는 그걸 쓸 수 없다. 이것이 우리 기금 그러니까 운영계획 지침에 명확히 나와 있죠. 네. 우리 저희 감사원 특수활동비 제출 내역을 잠깐 보여줄까요? 감사원 특수활동비. 여기서 보면 감사원 특수활동비 과거의 특수활동비 문제로 논란이 됐습니다만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서는 적절히 써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필요한 동향을 청취하든가 뭐 정보 제공자를 면담한다든가 하는 비용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과거의 감사원이 특수활동비를 전 일반 직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일괄 배분하던 양식은 다 없어졌죠. 네. 네, 그게 굉장히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네. 자, 앞으로 좀 가보실래요? 우리 2025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집행대획 한번 봐보시죠. 취약계층 대국민 격려 한번 보세요. 저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국민 위로, 격려 위로. 자, 감사원장님, 감사원의 입장에서 이것이 적절한 특수활동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적정한 특수활동비 집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목이 그리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정보 활동을 할 수가 아니요. 있는 여지가 있어서 원장님. 네.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무슨 정보 활동을 합니까? 아무리 답변이 뭐 애매하더라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획에서 장관께서 지적하신 거 맞아요. 자, 특수활동비 사용료가 공개했다. 좋습니다. 중요한 건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고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 또 내년 예산까지 지속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소위 말해서 대통령실에서부터 위로 격려에 특수활동비를 쓰는데 다른 기관은 제대로 쓰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저희가 결산 검사 과정에서는 14개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기관에 대해서 내부 통제 체계와 집행관리 체계를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계산증명 지침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 심사를 통해서 집행비를 사용하는지 그런 체계들을 보았고 그런 체계와 지침의 구비 같은 것들은 문제없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런 내용을 가지고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시는 건 위원장님.